사흘 내내 잿빛 하늘이 열리지 않았다. 장리의 식장의 공기는 소독약 냄새와 희미한 국화향, 그리고 그 무엇으로도 가릴 수 없는 상실의 냄새로 가득 차 있었다. 12살 한준과 10살 한솔은 나란히 서 있었다. 아이들의 몸에 맞지 않게 헐렁한 검은 옷은 마치 어른의 슬픔을 억지로 빌려 입은 듯 어색했다. 영정 사진 속의 엄마는 희미하게 웃고 있었다. 마치 이 모든 슬픔과 무관하다는 듯 언덕 위에서 부는 바람을 맞으며 찍었던 그날처럼 평온한 얼굴이었다. 조문객은 거의 없었다. 엄마의 직장 동료 몇 명과 사회복지사 한 명이 전부였다. 그들은 아이들의 머리를 서먹하게 쓰다듬으며 힘내라는 말을 건넸지만 그 말들은 텅 빈 공간 속에서 아무런 무게 없이 흩어졌다. 한주는 굳게 입을 다문 채 정면을 응시했다. 동생 한솔의 작은 손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다. 한솔은 오빠의 손을 마주 잡으며 영정사진 속 엄마의 얼굴과 현실의 침묵 사이를 말없이 오갔다. 아이의 커다란 눈에는 눈물 대신 어른조차 이해하기 힘든 깊은 생각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모든 절차가 끝나고 텅 빈 분향소를 뒤로 한 채 밖으로 나왔을 때 차가운 도시의 바람이 두 아이의 뺨을 핥히었다. 사회복지사는 아이들을 자신의 차에 태워 그들이 살던 옥탑방으로 데려다 주었다. 차 안에서 그는 앞으로의 절차에 대해 기계적으로 설명했다. 보육시설 위탁 가정 가능한 선택지들. 한주는 창밖을 보며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이미 수천 개의 변수와 경우의 수를 계산하는 복잡한 알고리즘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한솔은 뒷좌석에서 무릎을 끌어안고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불빛들을 하나하나 기억 속에 저장하고 있었다. 마치 세상의 모든 풍경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는 듯이 여기서 잠시 기다릴게요. 필요한 짐만 간단히 챙겨 나오렴. 끼익 소리를 내며 낡은 다세대 주택 앞에 차가 멈췄다. 아이들은 말없이 차에서 내려 가파른 옥상 계단을 올랐다. 삐걱거리는 철문을 열자 익숙하지만 이제는 낯설게 느껴지는 공간이 나타났다. 손바닥만 한 방 한쪽 벽을 차지한 낡은 싱크대, 그리고 서울의 야경이 그림처럼 펼쳐지는 작은 창문. 엄마의 온기가 아직 남아있는 듯 했지만 그 온기는 빠르게 식어가고 있었다. 한주는 방 한가운데 우두커니 서서 방을 둘러보았다. 이 작은 공간이 자신과 동생, 그리고 엄마가 함께한 세상의 전부였다. 벽에 붙은 세계지도 한 준이 헌 부품들을 주워 조립한 낡은 컴퓨터 창가에 놓인 한솔의 작은 책상과 가지런히 꽂힌 책들, 그리고 엄마가 쓰던 작은 재봉틀. 모든 것이 그대로였지만 가장 중요한 한 사람이 없었다. 어바, 한솔이 작은 목소리로 불렀다. 한준이 돌아보자 한솔은 방구석에 낡은 장판 한쪽을 가리키고 있었다. 조금 들떠 있고 색이 바랜 부분이었다. 엄마가 가끔 저기를 보셨어. 아주 슬픈 눈으로. 한솔의 기억은 사진처럼 선명했다. 비가 오던 밤 잠이 깬 한솔은 엄마가 장판 밑을 조심스럽게 들추고 작은 나무 상자를 꺼내 들여다보는 것을 본 적이 있었다. 달빛 아래 엄마의 얼굴에 흐르던 것은 눈물이었을까, 빗물이었을까. 한주는 말없이 다가가 장판을 들어 올렸다. 과연 그곳에는 손때 묻은 작은 오동나무 상자가 있었다. 자물쇠도 없는 평범한 상자. 한주는 마른 침을 삼키며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었다. 동생 한솔도 그 옆에 바싹 다가앉아 숨을 죽였다. 상자 안에는 몇 가지 물건이 들어있었다. 달아빠진 아기 신발 한 켤레, 아이들의 어릴 적 사진 몇 장, 그리고 낡은 벨벳 주머니. 한주는 주머니를 집어들었다. 묵직한 감촉이 손끝에 전해졌다. 주머니를 열자 차가운 금속성의 물체 하나와 빳빳한 사진 한 장이 나왔다. 먼저 사진을 들여다보았다. 세피아 톤으로 빛이 바랜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엄마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옆에는 낯선 남자가 서 있었다.
훤칠한 키에 딱 떨어지는 검은색 정장을 입은 남자. 날카로운 콧날과 깊은 눈매 입계는 희미한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그 미소 너머에는 강인함과 어떤 고독함이 함께 느껴졌다. 두 사람은 눈부시게 솟아오른 거대한 유리 빌딩을 배경으로 서 있었다. 빌딩의 독특한 외관은 한 번 보면 잊을 수 없을 만큼 인상적이었다. 엄마는 남자의 팔에 살짝 기댄 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누구, 실까? 한 소리 속삭였다. 한주는 대답 대신 남자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얼굴이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이상한 끌림이 있었다. 자신의 눈매와 한솔의 인매가 그 남자와 희미하게 닮아있다는 생각이 스쳤다. 아버지. 한 번도 입 밖에 내어 부른 적 없는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엄마는 아버지에 대해 단 한 번도 말해준 적이 없었다. 그냥 멀리 떠났다고만 했다. 한주는 사진을 내려놓고 벨벳 주머니에 남아있던 다른 하나를 꺼냈다. 묵직하고 차가운 금속 열쇠였다. 일반적인 집 열쇠와는 모양이 달랐다. 머리 부분에는 세련된 필기체로 니라는 알파벳이 새겨져 있었다. 단순한 로고가 아니었다. 힘과 권위가 느껴지는 디자인이었다. 이건 뭘까? 한솔이 열쇠를 만지작거리며 물었다. 몰라. 하지만 이게 엄마가 남긴 전부일 거야. 한주는 중얼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자신의 낡은 컴퓨터로 다가갔다. 전원을 켜자 쿨링팬이 굉음을 내며 돌아가기 시작했다. 낡았지만 이 컴퓨터는 한준의 손을 거쳐 일반적인 컴퓨터 이상의 성능을 내도록 개조되어 있었다. 그는 낡은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여러 각도에서 최대한 선명하게 찍었다. 특히 남자와 엄마 뒤로 보이는 거대한 빌딩이 잘 나오도록 집중했다. 오바, 뭐 하려고? 이 빌딩을 찾을 거야. 한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직접 코딩한 이미지 분석 프로그램을 실행시켰다. 사진 속 빌딩의 이미지를 업로드하고 건물의 특징적인 외관 나선형으로 솟아오른 구조 전면을 뒤덮은 푸른빛의 특수 유리을 데이터로 입력했다. 그리고 서울 시내의 모든 고층 빌딩 데이터베이스와 연결해 대조 검색을 시작했다. 수십만 개의 데이터가 스크린 위를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일반적인 검색 엔진으로는 몇 날 며칠이 걸려도 찾기 힘든 정보였다. 하지만 한준의 프로그램은 건축 양식, 완공 연도, 외장재 재질 등 복합적인 요소를 동시에 분석하며 오차 범위를 빠르게 좁혀나갔다. 한솔은 오빠의 등 뒤에서 모니터 화면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오빠가 컴퓨터 앞에 앉으면 세상에 어떤 문제든 풀 수 있을 것만 같았다. 몇 분이 흘렀을까? 요란하게 돌아가던 컴퓨터 펜 소리가 잦아들며 화면에 단 하나의 검색 결과가 떠올랐다. 넥스스타워,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넥스스 그룹 글로벌 본사, 넥수스. 한주는 낯익은 단어에 잠시 숨을 멈췄다. 넥서스 그룹,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를 움직이는 거대한 기술기업, 인공지능, 바이오테크, 항공우주까지 손대지 않는 분야가 없는 거대 제국, 그리고 열쇠에 새겨져 있던 알파벳 N. 모든 조각이 하나의 그림을 향해 맞춰지고 있었다. 한주는 떨리는 손으로 넥서스 그룹을 검색했다. 기업 정보 페이지가 화면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그 페이지 상단에 총수 소개란이 있었다. 회장, 강지훈, 강지훈. 클릭하자 익숙한 얼굴이 화면 가득 나타났다. 사진 속에서 엄마 옆에 서 있던 바로 그 남자였다. 사진 속의 젊고 부드러운 모습 대신 이제는 세월의 무게와 절대적인 권위가 느껴지는 중년의 얼굴이었지만 그 깊은 눈매와 날카로운 콧날은 그대로였다.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한준과 한솔은 모니터 속 남자의 얼굴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부유하고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중 한 명. 그가 자신들의 아버지였다. 현실감이 없었다. 어제까지 월세 걱정을 하고 엄마의 약값을 벌기 위해 폐지를 줍던 자신들의 삶과 모니터 속 남자가 사는 세상은
다른 차원에 존재하는 것만 같았다. 한솔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럼 우리 아빠가 저 사람이야. 그런 것 같아. 한준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다. 그는 스크롤을 내려 강지훈 회장의 프로필을 읽었다. 화려한 이력, 천문학적인 자산, 세상의 존경과 두려움을 한 몸에 받는 인물. 하지만 그 어디에도 그의 가족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공식적으로 그는 미혼이었고 자녀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렇다면 엄마와 자신들은 무엇이었을까? 세상에 알려져서는 안 되는 비밀이었을까? 그래서 엄마는 이렇게 외딴 옥탑방에서 우리를 숨기듯 키워야만 했을까? 수많은 질문이 한준의 머릿속을 헤집었다. 분노, 혼란, 그리고 아주 희미한 기대감이 뒤섞였다. 왜 엄마는 한 번도 말해주지 않았을까? 한솔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섞여 있었다. 무서웠을지도 몰라. 아니면 우리를 지키려고 그랬을지도. 한준은 엄마가 가끔 먼 곳을 보며 짓던 슬픈 표정을 떠올렸다. 그 표정의 의미를 이제야 조금은 알 것 같았다. 거대한 세상을 상대로 혼자서 두 아이를 지켜내야 했던 엄마의 외로운 싸움. 똑똑! 그때 낡은 철문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다. 두 아이는 화들짝 놀라 서로를 쳐다보았다. 문 밖에서 사회복지사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얘들아 다 챙겼니? 이제 그만 가야지. 가야 한다. 어디로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낯선 곳으로. 자신들의 뿌리가 저 거대한 빌딩에 있을지도 모르는데 한준은 결심했다. 그는 모니터를 끄고 사진과 열쇠를 다시 벨벳 주머니에 넣어 자신의 잠바 안주머니 깊숙이 넣었다. 한솔아, 한준이 동생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그의 눈은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단호하고 차가웠다.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말하면 안 돼. 우리 아빠에 대해서, 그리고 이 열쇠에 대해서도. 이건 우리 둘만의 비밀이야. 한솔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오빠의 눈 속에서 결심을 읽었다. 그것은 슬픔에 주저앉지 않겠다는 자신들의 운명을 스스로 찾아 나서겠다는 강한 의지였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오빠? 우리가 직접 찾아갈 거야. 우리 힘으로. 한준은 창가로 다가가 밖을 내다보았다. 수많은 빌딩의 불빛들이 별처럼 흩어져 있는 서울의 야경. 그리고 그 중에서도 유독 높고 밝게 빛나는 단 하나의 빌딩이 눈에 들어왔다. 마치 하늘에 닿으려는 듯 오만하게 솟아있는 넥서스 타워. 약속할게, 한솔아. 내가 꼭 아빠를 찾아서 물어볼 거야. 왜 우리를 떠났는지, 왜 엄마를 혼자 힘들게 했는지, 모든 걸 다. 한준은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아직 앳된 소년의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이미 세상의 모든 폭풍을 맞설 준비가 된 전사와도 같았다. 한솔도 오빠의 옆에 나란히 서서 넥서스 타워를 바라보았다. 두 아이의 작은 그림자가 차가운 도시의 야경 위로 길게 포개졌다. 그들은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사회복지사를 따라 잠시 몸을 의탁할 임시보호소로 향하는 길.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다. 저 멀리 보이는 거대한 탑. 그들의 슬픔이 시작된 곳이자 어쩌면 그들의 새로운 삶이 시작될지도 모르는 곳. 서울의 밤은 깊어지고 있었다. 두 천재 아이의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위대한 여정은 그렇게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조용하게 시작되고 있었다. 임시보호소의 공기는 무균 상태의 침묵으로 가득했다. 모든 것이 하얗고 규격에 맞춰져 있었으며 개성이 없었다. 소독약 냄새는 장례식장보다 더 지독하게 코를 찔렀다. 한준과 한솔은 다른 아이들과 함께 배식받은 저녁을 먹었다. 맛을 거의 느낄 수 없는 식사였다. 주위의 아이들은 저마다의 사연으로 그늘진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그 누구도 서로에게 깊이 관여하려 하지 않았다. 이곳은 종착역이 아닌 그저 다음 행선지를 기다리는 지루한 환승역일 뿐이었다. 밤이 되자 두 아이는 좁은 2층 침대에 나란히 누웠다. 얇은 담요에서는 낯선 냄새가 났고
복도에서는 보호소 직원의 규칙적인 발소리가 들려왔다. 한솔은 오빠의 옷소매를 꼭 붙잡았다. 오빠 무서워. 괜찮아. 내가 옆에 있어. 한주는 동생의 등을 토닥이며 나직하게 속삭였다. 그의 눈은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이곳에 오기 전 사회복지사의 차 안에서 그리고 저녁을 먹는 내내 생각하고 또 생각했다. 이곳은 안전했지만 동시에 거대한 새장이었다. 며칠 안에 자신들은 서류상노 절차에 따라 뿔뿔이 흩어지거나 다른 낯선 환경으로 보내질 터였다. 엄마가 남긴 유일한 단서를 손에 쥔 채 어른들이 정해준 운명에 순응할 수는 없었다. 그들에게 시간은 얼마 없었다. 한솔아, 오늘 밤에 여기서 나갈 거야. 한준의 말에 한솔의 눈이 동그래졌다. 어떻게 낮에 전부 봐뒀어. 복도 끝 비상계단 쪽 CCTV는 구형이라 사각지대가 있어. 야간 근무자는 한 명이고 3시간마다 1층 사무실로 커피를 마시러 가. 시간은 정확히 5분. 그때가 기회야. 한준의 머릿속에는 이미 보호소의 2층 평면도와 감시 시스템의 허점이 완벽하게 그려져 있었다. 한솔은 오빠의 침착함에 안도감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다. 오빠가 계획을 세우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졌다. 새벽 2시. 모두가 깊이 잠든 시간. 복도에서 근무자의 발소리가 멀어지고 1층으로 내려가는 계단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바로 그때였다. 한준과 한솔은 소리 없이 침대에서 빠져나왔다. 미리 챙겨둔 작은 가방을 둘러맸다. 가방 안에는 갈아입을 옷 한 벌과 낡은 벨벳 주머니, 그리고 엄마가 비상금으로 숨겨두었던 몇만 원의 현금이 전부였다. 두 아이는 고양이처럼 발소리를 죽여 복도를 걸었다. 한준의 말대로 복도 끝 비상계단으로 향하는 문 위의 CCTV 렌즈는 다른 곳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다. 한준은 조심스럽게 비상계단 문을 열었다. 끼익하고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소리가 났지만 다행히 아무도 듣지 못한 듯했다. 차가운 밤 공기가 가득한 비상계단을 따라 1층으로 내려왔다. 마지막 관문은 잠겨있는 뒷문이었다. 한준은 주머니에서 얇은 철사를 꺼냈다. 엄마의 재봉틀 옆에 있던 실핀을 미리 펴서 준비해둔 것이었다. 그는 낡은 자물쇠 구멍에 철사를 넣고 귀를 기울였다. 쇠부티가 맞물리는 미세한 소리. 몇 번의 시도 끝에 찰칵하고 경쾌한 소리와 함께 자물쇠가 풀렸다. 두 아이는 마침내 자유를 얻었다. 하지만 그 자유는 칠흑 같은 어둠과 차가운 도시의 공기, 그리고 막막한 불확실성으로 채워져 있었다. 아이들은 무작정 걸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목적지도 없었다. 그저 자신들을 삼키려는 듯한 보호소의 그림자로부터 최대한 멀리 벗어나고 싶었다. 서울의 밤은 아이들에게 친절하지 않았다. 화려한 네온사인은 도시의 어두운 구석을 더욱 짙게 만들었고 취객들의 고함 소리와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자동차 소음은 어린 남매를 위축시켰다. 첫날 밤 그들은 24시간 운영하는 작은 도서관 구석에서 책을 읽는 척하며 쪽잠을 잤다. 딱딱한 의자와 서늘한 공기에 잠을 설쳤지만 누구의 감시도 받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도 견딜 만했다. 다음 날 아침 굶주림이 현실로 다가왔다. 가진 돈은 아껴 써야 했다. 한솔은 편의점에 옐페일 행사 상품과 유통기한이 임박해 할인 판매하는 빵을 기가 막히게 찾아냈다. 아이의 비범한 관찰력과 기억력은 생존의 기술로 발현되기 시작했다. 며칠이 지나자 돈은 바닥을 드러냈다. 한준은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들에게는 안정적인 수입원이 필요했다. 한솔아, 나한테 생각이 있어. 한준이 데려간 곳은 탑골공원이었다. 노인들이 모여 장기와 바둑을 두는 곳. 한준은 공원 한쪽에서 낡은 체스판 하나를 펼쳐놓고 사람을 기다리는 노인을 발견했다. 할아버지, 저랑 한 판 두실래요? 한준이 다가가자 노인은 어이없다는 듯이 쳐다보았다. 뭐야, 이 꼬마는 너 체스 둘 줄은 아니? 조금요. 주변의 노인들도 헛웃음을 터뜨렸다.
한주는 아랑곳하지 않고 가방에서 여행용 미니 체스 세트를 꺼냈다. 헌책방에서 1,000원을 주고 산 것이었다. 제가 이기면 1,000원만 주세요. 노인은 재미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첫 판은 싱겁게 끝났다. 노인이 몇 수 두지도 못하고 체크메이트를 당했다. 노인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다. 다시 두 번째 판은 조금 더 길어졌지만 결과는 같았다. 한준의 완벽한 승리. 한준의 플레이는 어린아이의 것이 아니었다. 수십 수를 내다보는 깊이와 상대의 허를 찌르는 날카로움이 있었다. 구경꾼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 한준은 탑골공원의 작은 명물이 되었다. 체스 신동이라는 별명이 붙었다. 사람들은 어린아이가 노련한 어른들을 차례로 격파하는 모습을 흥미롭게 지켜보았고 재미삼아 내기판에 돈을 걸었다. 한준은 대부분의 게임에서 이겼다. 그는 단지 돈을 벌기 위해 체스를 두는 것이 아니었다. 복잡한 수싸움 속에서 그는 잠시나마 막막한 현실을 잊고 오로지 논리의 세계에만 집중할 수 있었다. 한솔은 오빠의 곁을 지켰다. 그녀는 오빠의 매니저이자 경호원이었다. 그녀는 돈을 받고 다음 도전자를 정했다. 하지만 그녀의 진짜 역할은 다른 데 있었다. 한솔은 판돈이 커지자 슬그머니 접근하는 불량한 무리들, 아이들의 돈을 노리는 소매치기들의 얼굴과 옷차림 행동 하나하나를 모두 기억했다. 누군가 의심스러운 행동을 보이면 그녀는 오빠에게만 들리는 작은 신호를 보냈다. 그러면 한준은 적당한 시점에 게임을 마무리하고 자리를 떴다. 한솔의 비범한 기억력은 위험을 감지하는 최고의 레이더였다. 그렇게 아이들은 하루하루를 버텨냈다. 낮에는 체스로 최소한의 생활비를 벌고 밤에는 지하철역이나 문 닫은 상가 처마 밑에서 추위를 피했다. 비참하고 고된 생활이었지만 두 아이는 단 한 번도 서로를 원망하거나 약한 소리를 하지 않았다. 그들에게는 넥서스 타워라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이다. 어느 정도 돈이 모이자 아이들은 마침내 그들의 최종 목적지로 향했다. 지하철 2호선을 타고 강남역에 내렸다. 낡고 허름한 동네와는 모든 것이 달랐다.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는 빌딩들, 화려한 옷차림의 사람들 거리를 가득 메운 고급 자동차들. 마치 다른 나라에 온 것 같았다. 그리고 그곳에 넥서스 타워가 있었다. 사진 속에서 보았던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위압적이었다. 푸른빛이 감도는 유리 외벽은 하늘을 반사하며 눈부시게 빛났고 그 꼭대기는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아이들은 타워 맞은편 길가에 서서 한참 동안 그 거대한 건축물을 올려다보았다. 저 안에 자신들의 아버지가 있었다. 어떻게 들어가지? 한솔이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 질문에 한준은 대답할 수 없었다. 타워 주변은 철옹성이었다. 입구마다 검은 정장을 입은 경비원들이 서 있었고 광장 곳곳에는 감시 카메라가 번뜩였다. 조금이라도 수상한 행동을 하면 즉시 제지당할 기세였다. 자신들처럼 남루한 행색의 아이들은 광장 안으로 들어서는 것조차 쉽지 않았다. 아이들은 며칠 동안 넥서스 타워 주변을 맴돌았다. 공원 벤치에 앉아 하루 종일 타워를 관찰했다. 한솔은 경비원들의 교대 시간과 순찰 동선을 모두 외웠다. 한준은 타워로 드나드는 사람들과 차량의 종류를 분석했다. 직원들은 목에 건 아이디 카드로 출입했고 임원급으로 보이는 사람들은 검은색 세단을 타고 지하 주차장으로 바로 들어갔다. 강지훈 회장은 단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불가능해. 며칠간의 관찰 끝에 한준이 내린 결론이었다. 정문으로 들어가는 건 절대 불가능해. 우리 아버지는 우리가 그냥 걸어가서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 옥탑방에서 컴퓨터 모니터로 그의 얼굴을 보았을 때는 실감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 거대한 빌딩 앞에 서자 그와 자신들 사이의 거리가 얼마나 아득한지 뼈저리게 느껴졌다. 아버지는 한 사람이 아니라
넥서스라는 거대한 시스템 그 자체였다. 수많은 경호원과 비서 보안 시스템으로 겹겹이 둘러싸인 채 자신만의 왕국 가장 높은 곳에 앉아있는 왕이었다. 그날 밤 아이들은 다시 차가운 길거리로 돌아왔다. 멀리 보이는 넥서스 타워는 밤이 되자 더욱 화려하게 빛났다. 마치 자신들의 초라한 현실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희망을 품고 시작했던 여정은 거대한 벽 앞에서 가로막혔다. 배고픔과 추위보다 이 거대한 무력감이 아이들을 더 힘들게 했다. 한솔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다. 오빠, 우리 이제 어떻게? 엄마도 없고 아빠도 만날 수 없는데. 한주는 말없이 동생을 끌어안았다. 그의 마음도 무겁게 가라앉고 있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 그는 품속에서 낡은 벨벳 주머니를 꺼내 차가운 금속 열쇠를 만지작거렸다. 앤니라는 로고가 손끝에 선명하게 느껴졌다. 엄마는 왜 이걸 남기셨을까? 그냥 사진만으로도 충분했을 텐데. 이 열쇠에는 분명 다른 의미가 있을 거야. 한준의 머리가 빠르게 회전하기 시작했다. 정면 돌파가 불가능하다면 다른 길을 찾아야 했다. 성벽을 넘을 수 없다면 아무도 모르는 비밀 통로를 찾아내야 했다. 열쇠는 그 통로의 문을 여는 실마리일지도 모른다. 아니야, 한솔아. 방법이 있을 거야. 분명히. 한주는 동생을 다독이며 다시 넥서스 타워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좌절감에 차있지 않았다. 새로운 문제를 마주한 천재의 눈빛으로 바뀌어 있었다. 제여, 성을 무너뜨릴 수는 없어. 하지만 모든 성에는 약점이 있기 마련이야. 우리는 그 약점을 찾을 거야. 정보를 모으고 분석하고 계획을 세우는 거야. 체스를 두는 것처럼. 그의 목소리에는 다시금 힘이 실려 있었다. 서울의 차가운 밤거리 위 거대한 타워의 불빛 아래에서 두 아이의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그들은 더 이상 아버지를 찾아 헤매는 길 잃은 아이들이 아니었다. 거대한 요새를 공략하기 위해 작전을 짜는 작은 전략가들이었다. 그들의 무기는 돈이나 힘이 아닌 세상이 아직 알아보지 못한 두 개의 비범한 두뇌였다. 넥서스 타워 10층 중앙보안 통제실은 차가운 푸른빛과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수십 개의 고화질 모니터가 벽면을 가득 메우고 타워의 안과 밖 모든 공간을 24시간 빈틈없이 비추고 있었다. 보안팀장 최진철은 군 출신답게 각 잡힌 자세로 모니터 월 앞을 서성였다. 그의 매서운 눈은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영상 데이터 속에서 아주 사소한 변칙성이라도 잡아내려는 듯 날카롭게 빛났다. 팀장님, 어제자 특이사항 보고입니다. 한 젊은 요원이 태블릿 PC를 들고 다가와 보고했다. 최 팀장은 스크린을 넘겨보며 미간을 찌푸렸다. 보고서의 내용은 대부분 일상적인 것들이었다. 출입증을 분실한 직원 주차장에서의 가벼운 접촉사고, 그리고 이 아이들 또 잡혔군. 그의 손가락이 멈춘 곳에는 두 아이의 사진이 있었다. 타워 정면 광장 분수대 근처 벤치에 앉아있는 남자아이와 여자아이. 지난 2주간 거의 매일같이 타워 주변을 맴도는 아이들이었다. 처음에는 길 잃은 아이들이거나 그저 거대한 빌딩이 신기한 구경꾼이겠거니 했다. 하지만 그들의 행동은 단순한 구경꾼의 그것과는 미묘하게 달랐다. 그들은 소란을 피우지도 구걸을 하지도 않았다. 그저 조용히 앉아 몇 시간이고 타워를 관찰했다. 남자아이는 낡은 스마트폰으로 무언가를 계속 들여다봤고 여자아이는 사람들의 얼굴이나 차량의 움직임을 뚫어져라 쳐다보곤 했다. 마치 전문적인 정보 요원들처럼 각자의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듯한 인상마저 주었다. 실종 아동 데이터베이스랑 대조해봤나? 최 팀장이 물었다. 네, 해봤습니다. 일치하는 정보가 없습니다. 지문이나 다른 생체 정보가 없어서 확실하진 않지만 현재까지는 신원불명입니다. 접근해서 탐문해본 요원은 어제 오후에 박 요원이 공원 관리인으로 위장해서 접근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귀신같이 눈치채고 자리를 피했습니다. 여자아이가 먼저 신호를 보내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굉장히 예민하고 경계심이 강합니다. 최진철 팀장의 미간 주름이 더욱 깊어졌다. 넥서스 타워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다. 대한민국의 최첨단 기술과 미래 전략이 집약된 심장부였다. 작은 위험 요소 하나도 가볍게 넘길 수 없었다. 특히 요즘처럼 M&A 관련 루머로 회사 안팎이 시끄러운 시기에는 더욱 그랬다. 경쟁사에서 보낸 염탐꾼일까? 아니, 아이들을 터무니없는 생각이었지만 그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했다. 일단 직접적인 제지는 보류해. 자극해서 좋을 것 없어. 대신 감시 레벨을 한 단계 올려 24시간 밀착 마크하고 이동 경로 접촉 인물 숙식 장소까지 전부 파악해서 보고하도록. 뭔가 이상해. 알겠습니다. 요원이 경례를 붙이고 자리로 돌아갔다. 최진철은 모니터 속 아이들의 얼굴을 다시 한번 쳐다보았다. 너무나 평범해 보이는 아이들이었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어른의 그것과 같은 깊이와 단호함이 서려 있었다. 그는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혔다. 저 아이들은 단순한 길 잃은 양이 아니라 폭풍을 몰고 올지도 모를 작은 씨앗 같았다. 같은 시각 아이들은 자신들이 거대한 감시망의 표적이 되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여느 때처럼 자신들의 작전을 수행하고 있었다. 오전에는 종로의 공원에서 체스로 하루치 식량과 교통비를 벌었다. 이제 한준의 체스 실력은 입소문이 나서 그에게 도전하기 위해 일부러 찾아오는 사람들도 생겼다. 덕분에 수입은 조금 더 안정되었다. 오후가 되면 그들은 어김없이 강남으로 향했다. 그들의 주 활동 무대는 넥서스 타워 뒤편의 작은 공원과 주변 카페들이었다. 오바 저기 봐. 공원 벤치에 앉아있던 한소리 턱짓으로 한 곳을 가리켰다. 타워의 직원 전용 흡연 구역이었다. 정해진 시간이 되자 양복을 입은 직원들이 삼삼오오 모여 담배를 피우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15층 전략기획부 사람들. 왼쪽에서 두 번째 안경 쓴 남자는 항상 회사 기밀에 대해 불평해. 보안이 너무 답답하다고. 한솔은 지난 며칠간 저곳에서 들려오는 대화 조각들을 모아 넥서스 그룹 내부의 분위기와 인물 관계도를 머릿속에 그리고 있었다. 누가 누구와 친하고 누구의 평판이 나쁜지, 심지어 어느 부서가 가장 일이 힘든지까지. 그녀의 머리는 고성능 녹음기이자 관계 분석기였다. 그 사이 한주는 근처 카페의 야외 테이블에 자리를 잡았다. 그는 음료수 한 잔을 시켜놓고 노트북 가방에서 직접 개조한 초소형 컴퓨터를 꺼냈다. 화면에는 복잡한 코드와 신호 그래프가 떠 있었다. 그는 공용 와이파이 신호를 증폭시켜 넥서스 타워에서 새어나오는 미세한 전파들을 분석하고 있었다. 보안이 너무 강해. 외부망은 완벽하게 차단되어 있어. 하지만 내부에서 사용하는 비공식 AP나 직원들이 개인적으로 설치한 블루투스 장비가 있다면 아주 작은 틈이 생길 수도 있어. 한주는 중얼거리며 키보드를 두드렸다. 이것은 해킹이라기보다는 거대한 성벽의 돌틈 사이에서 바람이 새어나오는 곳을 찾는 것에 가까운 작업이었다. 인내심과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한 일이었다. 이 모든 광경이 어딘가에서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아이들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넥서스 타워 70층 회장실, 바로 아래층에 위치한 부회장실. 윤태수 전무는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정영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야망과 자신감이 넘실거렸다. 40 초반의 나이에 그룹의 2인자 자리까지 오른 그는 명석한 두뇌와 무자비한 결단력으로 수많은 경쟁자들을 짓밟고 이 자리에 섰다. 그에게 현 회장 강지훈은 뛰어넘어야 할 마지막 산이자 낡은 시대의 유물이었다. 그래서 그 아이들 말인가. 윤태수는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은 채 맞은편에 서 있는 비서실장에게 물었다. 그의 책상 위에는 보안팀장 최진철에게 보고된 것과 똑같은 내용의 보고서가 놓여 있었다. 다만 이 보고서는 공식적인 경로가 아닌 그가 회사 곳곳에 심어놓은 눈과 귀를 통해 입수된 것이었다. 네, 전무님.
보안팀에서도 주시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단순 가출 청소년으로 보기에는 행동이 특이하다는 평입니다. CCTV 영상 원본은 여기 있습니다. 비서가 건넨 태블릿 PC로 윤태수는 아이들의 영상을 몇 번이고 돌려보았다. 아이들의 행동거지 눈빛, 서로 신호를 주고받는 모습, 그의 입가에 흥미롭다는 듯한 미소가 걸렸다. 재밌군. 아주 잘 훈련된 아이들 같아. 강 회장은 이 사실을 아나 아셋이 마마 아니래라. 아직 보고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최진철 팀장은 회장님께 직접 보고하기 전에 확실한 정보를 더 모으려는 듯합니다. 매용청한 놈, 충성심만 가득해서는. 윤태수는 속으로 혀를 찼다. 강지훈 회장은 사생활이 완벽하게 베일에 쌓여있는 사람이었다. 가족도 알려진 연인도 없었다. 그 어떤 스캔들이나 약점도 허용하지 않는 철인이었다. 하지만 윤태수는 알고 있었다. 모든 인간에게는 약점이 있기 마련이라는 것을, 단지 아직 발견되지 않았을 뿐이다. 그는 문득 얼마 전 들었던 소문을 떠올렸다. 강 회장이 극비리에 서울 외곽의 한 병원을 다녀갔다는 것. 그리고 며칠 뒤 한 공원 묘지에서 그의 차가 목격되었다는 것. 단순한 병문안이나 성묘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시기가 묘했다. 이 아이들이 나타난 시점과 거의 일치했다. 퍼즐 조각들이 윤태수의 머릿속에서 섬광처럼 맞춰졌다. 만약 아주 만약에 저 아이들이 강지훈의 숨겨진 약점이라면,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그의 비밀이라면 이것은 하늘이 내린 기회일지도 모른다. 보안팀보다 우리가 먼저 움직인다. 윤태수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아이들을 놀라게 해선 안 돼. 최 팀장, 라인 모르게 우리 사람들을 붙여.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모든 걸 파악해. 어디서 자고 뭘 먹고 누굴 만나는지. 사소한 것 하나도 놓치지 마. 저 아이들이 누구고 목적이 뭔지 알아내. 이것은 회장님의 사적인 문제일 수도 있으니 우리가 조용히 처리해드리는 게 아랫사람의 도리 아니겠나. 알겠습니다, 전무님. 비서실장이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방을 나갔다. 윤태수는 다시 통유리창 앞으로 다가섰다. 그의 손에 들린 태블릿 화면 속 두 아이의 작은 모습 위로 거대한 넥서스 타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는 이제 막 거대한 게임의 판을 새로 짜기 시작한 설계자처럼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날 오후부터였다. 한솔은 무언가 이상한 낌새를 느끼기 시작했다. 공원에서 사람들이 붐비는 곳으로 자리를 옮길 때 분명 처음 보는 얼굴인데도 낯설지 않은 남자가 시야에 계속 들어왔다. 평범한 등산복 차림에 야구 모자를 꾹 눌러 쓴 남자. 지하철을 탈 때도 다른 칸에 분명히 탔는데 내릴 때 보면 같은 역에서 내렸다. 어바. 저녁거리를 사기 위해 들른 남대문 시장 인파 속에서 한솔이 한준의 옷소매를 잡아 끌었다. 왜 그래? 누가 우리를 따라와? 한준은 컴퓨터 화면에서 눈을 떼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복잡한 시장통에 사람들은 저마다 제 갈 길을 가느라 바빠 보였다. 잘못 본 게 오겠지. 사람이 많아서 그래. 아니야. 아까 공원에서도 봤어. 지하철에서도. 계속 같은 사람이야. 우리를 보는 눈빛이 달라. 한솔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한준은 동생의 직감을 무시할 수 없었다. 한솔이 다르다고 말할 때는 정말로 다른 것이었다. 그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어디 있는데? 오른쪽 떡볶이 가게 앞에서 어묵 먹는 척하는 아저씨. 한준은 힐끗 아주 자연스럽게 그쪽을 쳐다보았다. 등산복에 야구 모자. 지극히 평범한 행색이었지만 그의 시선은 분명 아이들 쪽을 향해 있었다. 알았어. 내 말 잘 들어. 지금부터 내가 신호를 하면 저쪽 골목으로 무조건 뛰는 거야. 절대 뒤돌아보지 마. 한준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그의 등에는 식은땀이 흘렀다. 그는 인파에 섞여 자연스럽게 방향을 틀었다. 미로처럼 얽힌 시장 골목 쪽으로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남자는 거리를 유지하며 그들을 따라왔다.
갈림길이 나오는 순간 한주는 옆에 있던 과일, 좌판에서 귤 하나를 일부러 떨어뜨렸다. 그가 몸을 숙이는 순간 한솔에게 외쳤다. 지금이야. 두 아이는 전속력으로 좁은 골목 안으로 뛰어들었다. 뒤에서 어이 거기서 하는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이제 의심은 확신이 되었다. 그들은 쫓기고 있었다. 시장의 골목은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다. 한준과 한솔은 작은 몸을 이용해 사람들 사이를 헤집고 좌판 밑을 기어다니며 필사적으로 달렸다. 뒤에서는 남자의 거친 숨소리와 발소리가 끈질기게 따라붙었다. 이쪽이야. 이 지역의 지리를 이미 머릿속에 그려놓았던 한솔이 앞장서며 외쳤다. 막다른 골목처럼 보였지만 담벼락 밑에는 개가 드나들 법한 작은 구멍이 있었다. 두 아이는 망설임 없이 몸을 던져 그 구멍을 통과했다. 뒤이어 따라온 남자는 어이없다는 듯 욕설을 내뱉었다. 아이들은 한참을 더 달린 후에야 어느 낡은 건물 뒤편의 쓰레기더미 옆에 몸을 숨겼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고 숨이 턱까지 차올랐다. 한참 동안 두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서로의 거친 숨소리를 들으며 공포와 혼란을 사겼다. 해가 저물고 골목에 어둠이 내렸다. 추격자의 발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그들은 마침내 안전해졌다. 하지만 아이들의 마음은 조금도 편하지 않았다. 누구였을까? 경찰일까? 한솔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아니, 경찰이라면 신분을 밝히고 우리를 보호소로 데려갔을 거야. 저 사람은 우리를 잡으려고 했어. 조용히. 한준의 얼굴이 굳어 있었다. 이제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다. 그들은 더 이상 아버지를 찾는 입장이 아니었다. 정체 모를 누군가에게 쫓기는 입장이 되었다. 자신들이 가진 비밀, 즉 넥서스 그룹 회장의 숨겨진 자식이라는 사실이 어떤 식으로든 새어나간 것일까? 아니면 전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일까? 어둠 속에서 두 아이는 서로의 존재에 의지하며 몸을 떨었다. 이제 그들은 보이지 않는 적과도 싸워야 했다. 서울의 밤은 이전보다 훨씬 더 차갑고 위험한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다. 쓰레기 더미의 시큼한 냄새와 축축한 어둠 속에서 두 아이는 한참 동안 서로의 온기에 의지해 몸을 떨었다. 공포는 쉽게 가시지 않았다. 자신들을 쫓던 남자의 거친 숨소리와 발소리가 환청처럼 귓가를 맴돌았다. 그들은 더 이상 평범한 고아가 아니었다. 거대한 미스터리의 중심에 던져진 이름 모를 추격자들에게 쫓기는 도망자가 되었다. 이제 공원에는 못 가겠지. 한참 만에 한솔이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들의 유일한 수입원이자 작전 기지였던 공간을 잃어버린 것이다. 우리가 머물던 곳, 자주 가던 장소는 전부 위험해. 그들은 우리의 동선을 파악하고 있었어. 당분간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움직여야 해. 한주는 빠르게 머리를 굴렸다. 적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예측 범위를 벗어나야 했다. 물리적인 공간에서 물리적인 공간으로 이동하는 방식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았다. 그들은 군중 속으로 도시의 가장 복잡한 혈관 속으로 숨어들어야 했다. 지하철로 가자. 그리고 당분간 우리의 기지는 PC방이야. PC방. 24시간 운영하고 사람도 많아서 우리 같은 애들이 몇 시간 있어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 무엇보다 내가 필요한 걸 얻을 수 있는 곳이니까. 한준이 말하는 필요한 것이란 바로 정보였다. 적이 누구인지 왜 우리를 쫓는지 알아내기 위해서는 정보가 필요했다. 그리고 그에게 정보는 곧 인터넷을 의미했다. 두 아이는 어둠을 틈타 조심스럽게 골목을 빠져나왔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동안 한솔은 주변을 끊임없이 경계했다. 모든 행인, 모든 주차된 차가 의심스러웠다. 아이들은 낡은 모자를 더욱 깊이 눌러쓰고 최대한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걸었다. 지하철역의 환한 불빛 아래 두 아이는 잠시 안도했지만 긴장을 풀 수는 없었다. 승강장은 퇴근하는 사람들로 붐볐다. 바로 그때 한솔이 한준의 팔을 살짝 잡아 끌었다.
제어 사람. 한솔의 시선이 향한 곳에는 신문을 보는 척하며 서 있는 중년 남자가 있었다. 아까 시장에서 본 남자와는 다른 사람이었지만 한솔은 직감적으로 느꼈다. 저 사람 역시 그들 중 하나라는 것을. 그의 신발은 행색과 어울리지 않게 깨끗했고 시선은 신문이 아닌 승강장 전체를 훑고 있었다. 젠장 벌써 따라붙었어. 한주는 낮게 욕설을 뱉었다. 열차가 승강장으로 들어오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오빠 2호선이야. 시청 방면. 아니 우린 저걸 타지 않을 거야. 잘 들어. 내가 하나 둘 셋을 세면 타는 척하다가 문이 닫히기 직전에 내리는 거야. 할 수 있겠어. 한솔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의 눈에 두려움과 함께 기묘한 흥분감이 어렸다. 하나 둘 스크린 도어가 열리고 사람들이 쏟아져 내리고 또 밀려 들어갔다. 아이들은 인파에 섞여 자연스럽게 열차 안으로 발을 들여놓았다. 추격자도 그들을 따라 열차에 올랐다. 세스. 출입문이 닫히기 시작하는 경고음이 울리는 순간 두 아이는 몸을 휙 돌려 전속력으로 열차 밖으로 뛰쳐나왔다. 하는 추격자의 당황한 목소리가 닫히는 문 너머로 희미하게 들렸다. 열차는 그대로 출발해버렸다. 성공이야. 하지만 안심하기는 일렀다. 남자는 다음 역에서 내려 되돌아올 것이 분명했다. 배발리 반대편 승강장으로. 아이들은 계단을 뛰어내려가 반대편 승강장으로 향했다. 마치 한 편의 첩보 영화처럼 그들은 서울의 거대한 지하철 노선도를 전장 삼아 보이지 않는 적과 추격전을 벌였다. 신도림역의 엄청난 인파 속으로 몸을 숨겼다가 다른 노선으로 갈아타고 또다시 예상치 못한 역에서 내리기를 반복했다. 한솔의 놀라운 공간 기억 능력과 한준의 빠른 판단력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었다. 몇 시간의 숨막히는 도주 끝에 아이들은 마침내 추격자들을 완전히 따돌리고 목적지인 신촌에 도착했다. 대학가의 밤거리는 젊음의 열기로 가득했다. 두 아이는 그 활기찬 풍경 속으로 자연스럽게 녹아들었다. 그들이 찾아 들어간 곳은 지하에 위치한 24시간 PC방이었다. 어두컴컴한 실내 수백 대의 컴퓨터가 내뿜는 열기와 기계음 헤드셋을 낀 채 게임에 몰두해 있는 사람들. 이곳은 익명성이 보장되는 완벽한 은신처였다. 한주는 선불기기에서 12시간 이용권을 끊었다. 가장 구석진 자리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에 자리를 잡았다. 한솔은 근처 편의점에서 컵라면과 삼각김밥을 사왔다. 쫓기는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던 아이들은 허겁지겁 늦은 저녁을 해결했다. 따뜻한 국물이 들어가자 비로소 얼어붙었던 몸과 마음이 조금 풀리는 듯 했다. 이제 뭘 할 거야? 한솔이 컵라면 국물을 마시며 물었다. 한주는 이미 컴퓨터에 로그인한 상태였다. 그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서 현란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이제부터 방역이야. 우리를 쫓는 놈들이 누군지 알아낼 거야. 그리고 그들이 왜 우리를 쫓는지도. 한준의 목표는 넥서스 그룹이었다. 하지만 그는 정면 공격의 어리석음을 잘 알고 있었다. 넥서스의 메인 서버는 국방부의 방화벽보다도 견고할 터였다. 대신 그는 고고학자가 되기로 했다. 인터넷이라는 광활한 폐허 속에서 넥서스가 남긴 오래되고 잊힌 흔적들을 파헤치는 것이다. 그의 첫 번째 탐색 키워드는 엄마가 남긴 열쇠에 새겨져 있던 N 로고였다. 현재 넥서스의 로고와는 전혀 다른 디자인. 이것은 과거의 유물임이 틀림없었다. 그는 10년, 15년 전에 낡은 웹사이트 서비스가 종료된 회사의 아카이브, 오래된 뉴스 기사들을 샅샅이 뒤졌다. 마치 거대한 도서관에서 특정 단어가 적힌 단 한 권의 책을 찾아내는 것과 같은 작업이었다. 몇 시간이 흘렀다. 한솔은 옆자리에서 불편하게 잠이 들었고 PC방의 소음은 점점 희미해졌다. 한준의 눈은 붉게 충혈되었지만 그의 집중력은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무언가를 발견했다. 13년 전의 전자신문 기사였다. 제목은 넥서스 그룹 프로젝트 노아 정역 중단 선언.
윤리적 문제, 대두. 기사는 짧았지만 그 내용은 폭발적이었다. 프로젝트 노아는 당시 넥서스가 극비리에 진행하던 생명정보공학 프로젝트였다. 인간 유전자 지도를 분석해 질병을 정복하고 생명을 연장하는 인류의 미래를 바꿀 혁신적인 연구. 하지만 이 프로젝트는 알 수 없는 윤리적 문제를 이유로 상용화를 코앞에 둔 시점에서 갑자기 폐기되었다. 그리고 기사 한쪽에 프로젝트 노아의 공식 로고가 작게 실려 있었다. 열쇠에 새겨진 것과 똑같은 필기체 N 로고였다. 한준의 심장이 거세게 뛰기 시작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기사에 언급된 핵심 연구원들의 명단을 훑어 내려갔다. 그리고 그 명단 끝에서 익숙한 이름을 발견했다. 수석 연구원 서지은, 엄마의 이름이었다. 모든 것이 연결되었다. 엄마는 단순한 직원이 아니었다. 넥서스의 가장 비밀스럽고 가장 혁신적인 프로젝트의 중심에 있었던 핵심 인물이었다. 그리고 그 프로젝트는 불명예스럽게 중단되었다. 열쇠는 바로 그 프로젝트의 유산이었던 것이다. 윤리적 문제, 대체 뭐였을까? 한준은 탐색 범위를 좁혔다. 프로젝트 노아와 서지은, 윤리적 문제를 조합해 다시 한번 인터넷의 심층부를 파고들었다. 대부분의 자료는 삭제되어 있었지만 오래된 기술 포럼의 익명 게시판 아카이브에서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냈다. 10년도 더 된 암호화된 게시글이었다. 작성자는 자신을 노아의 방주에서 쫓겨난 자라고 소개했다. 그들은 진실을 두려워해 모든 기록을 파기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다. 서 수석이 단순한 배신자가 아니었음을. 그녀는 그들의 탐욕에 맞서 마지막 보험을 남겨두었다. 방주는 침몰했지만 데이터는 살아있다. 신의 감시탑이 닿지 않는 곳, 오래된 기억의 저장괴. 게시글의 마지막에는 의미를 알 수 없는 숫자와 기호의 나열이 적혀 있었다. 일반인이 보기에는 단순한 오류 코드처럼 보였지만 한준의 눈에는 그것이 다르게 보였다. 특정 프로그래밍 언어의 함수와 변수명, 그리고 오래된 지도 좌표계를 뒤섞어 놓은 암호였다. 오직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사람이거나 그와 동등한 수준의 지식을 가진 사람만이 풀 수 있는 암호. 한준은 옆에서 곤히 잠든 한솔을 깨우지 않고 조용히 암호 해독에 착수했다. 그의 손가락이 다시 한번 키보드 위에서 폭풍처럼 움직였다. 수많은 실패와 재시도 끝에 마침내 암호의 패턴을 찾아냈다. 암호가 가리키는 곳은 주소였다. 서울 외곽지금은 폐쇄된 구형 데이터 뱅크. 과거에는 정부기관이나 기업들의 데이터를 백업하던 곳이었지만 클라우드 시스템이 보편화되면서 버려진 장소였다.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엄마는 프로젝트가 중단될 것을 예감하고 핵심 데이터를 빼돌려 외부의 안전한 장소에 숨겨둔 것이었다. 그리고 그곳으로 들어가는 열쇠를 자신들에게 남겼다. 우리를 쫓는 사람들은 아마도 아버지가 보낸 사람들이 아닐 것이다. 어쩌면 그들은 프로젝트 노아의 진실이 세상에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자들, 엄마를 배신자로 만들고 프로젝트를 중단시킨 바로 그 세력일지도 모른다. 한준은 창밖을 보았다. PC방의 어두운 실내와는 달리 바깥은 이미 동이 트고 있었다. 서울의 거리가 희미한 푸른빛으로 물들고 있었다. 그는 옆에서 잠든 한솔의 머리를 조용히 쓰다듬었다. 지난 며칠간 동생은 너무나 많은 것을 겪었다. 하지만 앞으로 겪어야 할 일은 이것과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험난할 것이다. 이제 그들의 여정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더 이상 아버지를 찾아 막연하게 헤매는 것이 아니었다. 엄마가 남긴 진실을 찾아 위험한 미스터리의 심장부로 직접 걸어 들어가야 했다. 손에 쥔 열쇠는 더 이상 단순한 유품이 아니었다. 거대한 기업의 운명을 뒤흔들 수도 있는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열쇠였다. 한솔아, 일어나. 가야 할 곳이 생겼어. 한준이 동생을 깨웠다. 한솔은 졸린 눈을 비비며 일어났다. 오빠의 얼굴에서 그녀는 이전과는 다른 결연한 의지를 읽었다. 그것은
더 이상 도망자의 얼굴이 아니었다. 자신의 운명과 정면으로 맞서 싸우기로 결심한 전사의 얼굴이었다. 윤태수 전무의 집무실 10층 높이에서 내려다보는 서울의 야경은 마치 보석을 흩뿌려 놓은 듯 화려했지만 그의 표정은 칠흑 같은 어둠 그 자체였다. 놓쳤다고 그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차가웠다. 보고를 올리는 비서실장의 어깨가 자신도 모르게 움츠러들었다. 송구합니다. 아이들이 생각보다 훨씬 더 교활했습니다. 서울의 지하철망을 이용해서 작정하고 따돌린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모습이 잡힌 곳이 신촌 부근입니다. 고작 어린애 2명한테 내 사람들이 농락당했단 말인가. 윤태수의 주먹이 육중한 마호간이 책상을 내리쳤다. 그의 분노는 단순히 아이들을 놓쳤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지난 며칠간 그는 자신이 판을 지배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아이들을 소나기에 넣고 강지훈의 숨통을 쥘 완벽한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었다. 그러나 그 시나리오의 가장 중요한 배우들이 그의 소나기에서 연기처럼 사라져버렸다. 그는 잠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겼다. 아이들의 행적을 복기했다. 남대문 시장에서의 첫 번째 탈출, 그리고 지하철에서의 완벽한 도주. 이것은 우연이나 아이들 특유의 장괴로 가능한 일이 아니었다. 치밀하게 계획되고 훈련된 움직임이었다. 대체 누구지 저 아이들 뒤에 누가 있는 거지? 서지은, 그녀가 남긴 유령인가? 그때 그의 개인 정보팀으로부터 새로운 보고가 들어왔다. 그가 아이들을 추적하기 시작한 후부터 그는 아이들이 접근했던 모든 인터넷 기록을 감시하고 있었다. 전무님, 아이들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PC방 IP에서 오래된 데이터 아카이브에 접속한 기록이 발견되었습니다. 13년 전 폐쇄된 넥서스 그룹의 프로젝트 노아 관련 자료들입니다. 윤태수의 눈이 번뜩였다. 프로젝트 노아, 그 역시 어렴풋이 기억하고 있었다. 강지훈 회장이 젊은 시절 그룹의 명운을 걸고 추진했던 야심찬 프로젝트. 그리고 불명예스럽게 좌초된 프로젝트. 그들이 알고 있군. 윤태수는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아이들은 단순한 미아가 아니었다. 그들은 명확한 목적지를 향해 움직이고 있었다. 서지훈이 남긴 흔적을 따라서 그 프로젝트의 오프라인 백업 자료가 보관된 곳이 어디였지? 확인 결과 경기도 외곽에 폐쇄된 데이터뱅크입니다. 현재는 민간 경매로 넘어가 한 유령 회사의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아이들의 다음 목적지는 바로 그곳일 터였다. 이번에는 놓치지 않는다. 수동적인 감시가 아닌 능동적인 함정을 파야 했다. 인력을 총동원해 그 데이터뱅크로 가는 모든 길목을 막아. 하지만 안에서 기다려. 아이들이 제 발로 들어오게 만들어. 이번엔 쥐새끼 한 마리도 빠져나갈 구멍을 남겨두지 마. 그리고 그곳에서 아이들이 무엇을 찾든 그것과 함께 아이들을 확보하도록. 윤태수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다. 그의 입가에 다시금 잔혹한 미소가 떠올랐다. 똑똑한 아이들이지만 결국 어린애들일 뿐이다. 제 꾀에 제가 넘어갈 것이다. 그는 완벽한 거미줄을 치고 먹잇감이 스스로 걸어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냉혹한 포식자였다. 다음 날 아침 한준과 한솔은 서울을 떠나는 시외버스에 몸을 실었다. 밤새 PC방에서 쪽잠을 잔 탓에 몸은 청은망은이었지만 두 아이의 눈은 새로운 목적지에 대한 긴장과 희미한 기대로 빛나고 있었다. 버스 창밖으로 익숙한 서울의 풍경이 멀어지고 점차 낯선 공장지대와 황량한 들판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정말 여기에 엄마의 비밀이 있을까? 한솔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다. 그녀는 품 안에 꼭 껴안은 가방을 내려다보았다. 그 안에는 그들의 전 재산과 다름없는 N 열쇠가 들어있었다. 있을 거야. 엄마는 절대 의미 없는 일을 하실 분이 아니었어. 이건 엄마가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메시지일지도 몰라. 한주는 동생을 안심시키려 애썼지만 그의 마음 역시 복잡했다. 만약 그곳에 아무것도 없다면
이 모든 것이 자신들의 착각이라면 하지만 이제 와서 되돌아갈 수는 없었다. 진실이 무엇이든 그들은 끝까지 가야만 했다. 버스는 낡은 공단 입구에 아이들을 내려주었다. 녹슨 철조망과 잡초가 무성한 폐공장들. 을씨년스러운 바람이 낡은 철판을 흔드는 소리만이 유일한 소음이었다. 아이들은 한준이 해독한 지도를 따라 공단 가장 깊숙한 곳에 위치한 데이터뱅크로 향했다. 목적지는 거대한 콘크리트 상자 같은 건물이었다. 창문 하나 없이 굳게 닫힌 강철문.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맞은 외벽은 이끼와 검은 얼룩으로 뒤덮여 있었다. 마치 거대한 무덤처럼 음산하고 위압적인 분위기를 풍겼다. 제옥이야, 한준이 건물을 가리켰다. 아이들은 조심스럽게 건물로 다가갔다. 정문은 거대한 자물쇠로 잠겨 있었지만 옆에는 사람이 드나들 수 있을 만큼 부서진 담벼락 틈이 있었다. 한준이 먼저 틈으로 들어가려던 순간이었다. 잠깐만 오빠, 한 소리 다급하게 그의 팔을 잡아챘다. 왜 그래? 너무 조용해. 한솔은 주위를 둘러보며 나직하게 속삭였다. 그녀의 감각이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바람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새 한 마리 울지 않았다. 마치 세상의 모든 생명이 숨을 죽이고 있는 듯한 부자연스러운 침묵이었다. 그때 한솔의 눈에 무언가가 들어왔다. 저 멀리 낡은 컨테이너 더미 뒤편에서 아주 희미한 빛이 반짝였다. 햇빛이 아니었다. 누군가 숨겨둔 자동차의 사이드 미러에서 반사된 인위적인 빛이었다. 함정이야. 한솔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 순간 주변의 폐공장 건물들 곳곳에서 검은 그림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천천히 아이들을 향해 포위망을 좁혀왔다. 퇴로는 모두 막혔다. 이런 한준은 욕설을 내뱉으며 한솔의 손을 잡고 뛰기 시작했다. 유일하게 길이 열려 있는 곳은 바로 옆에 있는 거대한 폐창고였다. 아이들은 선택의 여지 없이 삐걱거리는 철문을 밀고 창고 안으로 뛰어 들어갔다. 꽝! 아이들이 들어서자마자 등 뒤에서 무거운 철문이 닫히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창고 안은 깨진 천장 틈으로 들어오는 희미한 빛에 의지해야 할 만큼 어두웠다. 먼지와 녹슨 쇠 냄새가 코를 찔렀다. 사방에는 낡은 기계 부품과 나무 상자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드디어 만나는군 꼬마들. 어둠 속에서 한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번 시장에서 아이들을 쫓던 그 남자였다. 그의 뒤로 건장한 남자 4~5명이 더 나타나 아이들의 앞을 가로막았다. 얌전히 따라와주면 다치게 하진 않겠다. 우릴 너무 힘들게 만들었어 너희들. 남자는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아이들에게 다가왔다. 누구시죠? 왜 우리를 쫓는 거죠? 한준은 한솔을 등 뒤로 숨기며 떨리는 목소리를 애써 감추고 물었다. 알게요 없어. 너희들이 가진 열쇠, 그리고 너희들이 찾으려던 것. 그걸 순순히 넘기면 돼. 그럼 너희는 좋은 시설로 보내주지. 따뜻한 밥도 먹고 잠도 편히 잘 수 있을 거야. 남자의 말은 회유였지만 그 눈빛은 먹잇감을 앞에 둔 뱀처럼 차가웠다. 한준은 빠르게 주위를 훑었다. 사방은 막혔고 어른들을 상대로 힘에서는 절대 이길 수 없었다. 절체절명의 위기. 하지만 그의 머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차갑고 빠르게 회전하고 있었다. 그는 이 폐창고라는 거대한 체스판 위에서 살아남기 위한 마지막 수를 계산하기 시작했다. 오래된 천장 크레인 벽을 따라 이어진 굵은 전선관 구석에 쌓인 기름때 묻은 드럼통들. 모든 것이 그의 눈에는 체스의 말처럼 보였다. 싫어요. 한준이 단호하게 말했다. 이건 우리 엄마가 남긴 거예요. 당신들 같은 사람들에게 줄 수 없어요. 하 용감한 건지 멍청한 건지. 좋아. 그럼 우리가 직접 가져가는 수밖에. 남자가 손짓하자 부하들이 아이들을 향해 천천히 다가오기 시작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한준과 한솔은 눈빛을 교환했다. 수년간 함께하며 다져온 말없이도 통하는 교감이었다. 지금 한솔이 외마디 비명과 함께 바닥에 돌멩이를 집어 반대편 구석으로 힘껏 던졌다.
쨍그랑 낡은 유리가 깨지는 소리에 남자들의 시선이 순간적으로 그쪽으로 쏠렸다. 그 찰나의 순간 한주는 전광석화처럼 움직였다. 그는 벽에 붙어 있는 낡은 크레인 조종 패널로 달려갔다. 전원은 당연히 끊겨 있었다. 하지만 한주는 패널 옆에 붙어 있는 낡은 배전함을 발견했다. 그는 주머니에 있던 철사 조각, 지난번 보호소 문을 땄던 바로 그 실핀을 꺼내 피복이 벗겨진 전선 두 가닥을 직접 연결했다. 파직 스파크가 튀며 한준의 팔이 저릿했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버텼다. 그 순간 창고 전체를 뒤흔드는 굉음과 함께 수십 년간 잠들어 있던 천장의 거대 크레인이 괴물처럼 깨어났다. 육중한 쇠고리가 거칠게 흔들리며 남자들의 머리 위를 스쳐 지나갔다. 뭐야? 남자들은 혼비백산하여 몸을 피했다. 한주는 비틀거리며 크레인 조종 레버를 잡았다. 그는 크레인 끝에 달린 거대한 전자석 스위치를 올렸다. 윙 하는 소리와 함께 전자석이 근처에 있던 거대한 철판을 들어 올렸다. 한주는 그대로 철판을 창고 입구 쪽으로 옮겨 떨어뜨렸다. 꽝! 엄청난 굉음과 함께 철판이 입구를 막아버렸다. 이제 그들은 이 창고 안에 함께 갇힌 셈이 되었다. 이 미친 꼬마 놈이, 우두머리 남자가 분노에 차 소리쳤다. 하지만 아이들은 이미 그곳에 없었다. 혼란이 벌어지는 사이 한솔은 낡은 선반을 원숭이처럼 타고 올라가 천장 근처의 대들보 위로 몸을 날렸다. 그녀는 위에서 손을 뻗어 한준을 끌어올렸다. 저기다 잡아. 한 남자가 그들을 발견하고 뒤따라 선반을 오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이들은 이미 먼지 쌓인 대들보 위를 아슬아슬하게 건너 창고 반대편 끝에 있는 깨진 환기창으로 향하고 있었다. 네오무 노파, 한솔이 아래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하지만 망설일 시간은 없었다. 한주는 품속에 N 열쇠를 꺼냈다. 그리고 그 묵직한 쇠 열쇠로 환기창 주변의 작은 창틀을 힘껏 내리쳤다. 몇 번의 충격 끝에 낡은 창틀이 부서져 내리며 겨우 사람이 빠져나갈 만한 공간이 생겼다. 매언저가 한준이 한솔의 등을 밀었다. 한솔은 망설임 없이 구멍을 통해 밖으로 몸을 던졌다. 아래는 창고의 낮은 지붕이었다. 이어서 한준도 빠져나왔다. 바로 그때 뒤쫓아온 남자의 손이 그의 발목을 잡으려 했지만 아슬아슬하게 스쳐 지나갔다. 아이들은 지붕 위를 미끄러지듯 달려내려와 땅에 착지했다. 온몸이 긁히고 멍들었지만 그들은 다시 한번 자유를 얻었다. 뒤에서는 남자들의 분노에 찬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두 아이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뛰었다. 해가 저물고 있는 폐공단의 황량한 풍경 속으로 두 개의 작은 그림자가 필사적으로 멀어져 갔다. 그들은 엄마의 데이터를 얻는 데는 실패했다. 하지만 살아남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을 깨달았다. 이것은 더 이상 숨바꼭질이 아니었다. 명백한 전쟁이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제 도망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더 대담하고 더 공격적인 계획이 필요했다. 폐공단의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앉아 두 아이는 말없이 서로의 상처를 돌보았다. 한솔의 무릎은 긁혀 피가 맺혔고 한준의 팔에는 크레인 배전함에서 생긴 화상 자국이 붉게 부어올랐다.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깊은 것은 지독한 무력감과 분노였다. 그들은 엄마의 진실에 거의 다가갔다가 적들의 손에 모든 것을 잃을 뻔했다. 밤이 깊어지자 한기가 뼈속까지 스며들었다. 한주는 낡은 작업복을 주워와 한솔의 어깨를 덮어주었다. 이제 어떡하지? 오빠, 그 데이터 뱅크에는 다시 갈 수 없어. 그 사람들도 우리가 누군지 뭘 원하는지 알아버렸는데. 한솔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 막다른 골목에 몰린 기분이었다. 하지만 한준의 눈은 어둠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지난 몇 시간 동안 그는 끊임없이 생각했다. 패배의 원인을 복귀하고 새로운 전략을 구상했다. 내 말이 맞아. 우린 이제 갈 곳이 없어.
도망치는 건 지는 게임이야. 그들은 우리보다 돈도 사람도 많아. 우리가 어디로 숨든 결국 찾아낼 거야. 한주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패배감의 그림자가 없었다. 대신 강철처럼 단단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그래서 이제 도망치지 않을 거야. 그럼 어떻게 판을 바꿀 거야. 지금까지 우리는 어둠 속에서 숨어 다녔지만 이제는 모든 것을 가장 밝은 빛 아래로 끌어낼 거야.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곳으로. 한준의 시선은 서울의 불빛이 아득하게 보이는 동쪽 하늘을 향해 있었다. 그곳에는 넥서스 타워가 보이지 않는 거인처럼 서 있을 터였다. 이틀 후 서울의 중심부 넥서스 그룹이 새롭게 개관한 컨벤션 센터는 전 세계에서 모여든 기자들과 IT 산업 관계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넥서스가 그룹의 미래를 걸고 개발한 차세대 인공지능 플랫폼 넥서스 코어의 공식 발표 회장이었다. 행사장 내부는 미래 도시를 옮겨놓은 듯 홀로그램 영상과 로봇들이 오가며 화려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이 행사의 주인공은 단연 강지훈 회장이었다. 그는 이 발표회를 통해 자신의 건재함을 과시하고 넥서스 그룹의 압도적인 기술력을 세상에 증명해야 했다. 그의 연설 하나하나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될 터였다. 윤태수 전무 역시 행사장 한쪽에서 만족스러운 미소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넥서스 코어는 사실상 그가 주도한 프로젝트였다. 아이들을 놓친 것은 뼈아픈 실수였지만 이 행사의 성공을 발판 삼아 그룹 내 자신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다질 생각이었다. 그는 보안팀장 최진철을 불러 마지막까지 경계를 늦추지 말라고 지시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외부의 위협, 즉 경쟁사나 산업 스파이에 대한 경계심뿐이었다. 가장 치명적인 위협이 행사장 가장 깊숙한 곳에서 자라나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같은 시각 행사장 뒤편에 소란스러운 주방. 거기 너희들 꾸물거리지 말고 빨리 음료수 트롤리 날라. 주방장의 호통에 오버사이즈된 케이터링 조수 복장을 한 두 아이가 앳된 얼굴로 고개를 숙였다. 한준과 한솔이었다. 폐창고에서 탈출한 그날 밤 한준은 마지막 남은 돈을 털어 PC방으로 향했다. 그의 마지막 승부수였다. 그는 넥서스 발표회 정보를 샅샅이 뒤져 행사의 케이터링을 담당하는 업체를 알아냈다. 그리고 그 업체의 허술한 발주 시스템을 해킹해 어린이용 조수 복장 2벌 추가라는 가짜 주문을 끼워 넣는데 성공했다. 또한 한 직원의 SNS에 흐릿하게 찍힌 사원증 사진을 분석해 가장 낮은 등급의 임시 출입증 데이터 구조를 복제했다. 그렇게 아이들은 수많은 보안 요원들의 눈을 피해 음식물 쓰레기를 나르는 직원들 틈에 섞여 행사장 안으로 잠입하는 데 성공했다. 그들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지만 얼굴에는 어설픈 조수 연기를 하느라 긴장한 기색만 내비칠 뿐이었다. 이쪽이야. 한솔이 주변 지리를 완벽하게 파악한 후 한준에게 신호를 보냈다. 두 아이는 음료수 트롤리를 미는 척하며 자연스럽게 복도 구석으로 사라졌다. 그리고 행사장의 거대한 무대 뒤편 수많은 케이블과 장비들이 얽혀있는 작은 창고에 몸을 숨겼다. 창고의 작은 환풍구를 통해 웅장한 오프닝 음악과 사회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제 그들이 할 일은 주인공이 무대에 오를 때까지 숨죽여 기다리는 것뿐이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장내의 모든 소음이 잦아들고 무거운 정적과 함께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무대 중앙으로 쏟아졌다. 그리고 마침내 강지훈 회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 자신감 있는 발걸음. 그는 연단에 서서 전 세계를 향해 넥서스의 비전을 선포하기 시작했다. 넥서스 코어는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류를 하나로 연결하고 우리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새로운 시대의 서막입니다. 강지훈의 목소리가 행사장을 가득 메웠다. 창고 안에서 한준은 그의 목소리를 들으며 주먹을 꽉 쥐었다. 저 목소리, 저 얼굴. 사진 속에서 엄마와 함께 웃고 있던 바로 그 사람이었다.
연설이 절정으로 치닫는 순간 한주는 품속의 낡은 스마트폰을 꺼내 버튼 하나를 눌렀다. 그가 미리 행사장 공용 와이파이에 가장 취약한 지점에 심어놓은 작은 디지털 폭탄이었다. 그 순간 강지훈 회장의 등 뒤에서 그의 연설 내용을 화려한 그래픽으로 보여주던 거대한 스크린이 찰나의 순간 지지직거리며 노이즈를 일으켰다. 그리고 1초도 안 되는 짧은 시간 동안 화면에는 선명한 필기체의 N 로고가 나타났다 사라졌다. 뭐지? 방송 사고인가? 객석이 잠시 술렁였고 보안팀과 방송팀은 혼란에 빠졌다. 그들의 시선이 모두 스크린과 통제실로 향한 바로 그 찰나의 순간. 지금이야. 한준과 한솔은 창고문을 박차고 뛰어나갔다. 두 아이는 무대 뒤편의 어둠을 가로질러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쏟아지는 무대 중앙으로 전속력으로 달려나갔다. 매엄쳐, 너희들 뭐야? 뒤늦게 아이들을 발견한 보안 요원들이 고함을 치며 달려왔다. 행사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기자들은 무슨 일이냐는 듯 자리에서 일어나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리기 시작했다. 강지훈 회장은 연설을 멈추고 갑자기 무대 위로 뛰어든 두 남루한 아이를 황망하게 쳐다보았다. 웬 행패인가. 하지만 그 순간 아이들의 입에서 터져나온 외침은 그의 시간을 그리고 세상의 모든 소음을 멈추게 만들었다. 아버지, 한솔의 맑고 절박한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행사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아버지. 그 한마디에 강지훈은 온몸이 얼어붙는 듯했다. 그는 아이들을 보았다. 흙먼투성이에 낡은 옷겁에 질렸지만 무언가를 간절히 호소하는 어린아이의 얼굴. 그리고 남자아이가 그의 눈앞에 들어보인 낡은 벨벳 주머니와 그 안에서 꺼낸 묵직한 쇠 열쇠, 엔로고. 잊으려야 잊을 수 없는 그의 젊은 시절의 야망이자 동시에 지워버린 과거의 상징. 그리고 그 열쇠와 함께 떠오르는 한 여자의 얼굴. 서지은. 강지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갔다. 그의 눈동자가 거세게 흔들렸다. 그는 아이들의 얼굴에서 자신의 젊은 시절과 사랑했지만 지켜주지 못했던 그녀의 모습을 보았다. 이 모든 상황을 VIP석에서 지켜보던 윤태수 전무는 사색이 되었다. 자신의 완벽한 무대가 정체 모를 아이들에 의해 망쳐진 것에 대한 분노, 그리고 아버지라는 단어에서 비롯된 불길한 예감. 그는 이 상황을 빨리 수습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는 자신의 귀에 꽂힌 보안팀 전용 통신기를 통해 고함을 질렀다. 당장 저 꼬마 놈들 끌어내. 그리고 저놈들이 가진 거 뭐든 전부 빼앗아. 지금 당장. 그의 이성을 잃은 날카로운 목소리는 당연히 보안팀에게만 전달되어야 했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무대 뒤 창고에서 한준이 스마트폰으로 실행한 마지막 프로그램이 바로 근거리 주파수 변조기였다는 것을. 윤태수의 다급한 명령은 보안 채널뿐만 아니라 행사장 전체의 스피커 시스템으로 동시에 송출되고 말았다. 저놈들이 가진 거 뭐든 전부 빼앗아. 지금 당장. 행사장에 울려 퍼진 윤태수의 목소리에 모든 사람들이 그를 쳐다보았다. 한 용감한 외신 기자가 날카롭게 소리쳤다. 윤태수 전무, 저 아이들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아이들이 가진 무엇을 그렇게 필사적으로 빼앗으려는 겁니까? 그 질문을 시작으로 수많은 기자들의 질문과 카메라 플래시가 윤태수에게로 향했다. 그의 완벽했던 포커페이스가 무너져 내렸다. 그는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하며 전 세계로 생중계되는 카메라 앞에서 자신의 추악한 탐욕과 음모를 스스로 폭로해버린 셈이 되었다. 이제 모든 시선은 다시 무대 중앙 강지훈 회장에게로 향했다. 세상이 그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무너져 내린 윤태수의 모습과 눈물을 글썽인 채 자신을 바라보는 두 아이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수십 년간 그를 짓눌러왔던 외로운 비밀의 무게, 그리고 지독한 후회. 모든 것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그는 천천히 연단의 마이크에서 한 걸음 물러섰다. 그리고 아이들을 향해 아주 느리고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충격과 슬픔, 그리고 부정할 수 없는 비통한 깨달음이 어려 있었다.
수천 개의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거인 강지훈 회장은 남루한 차림의 두 아이 앞에서 마침내 멈춰 섰다. 진실이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길고 길었던 두 천재 아이의 아버지를 찾아 헤맨 여정은 그렇게 가장 화려하고 가장 소란스러운 무대 위에서 그 끝을 향해 가고 있었다. 수천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혼란의 무대 뒤편.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차단된 대기실 안에는 강지훈 회장과 두 아이, 그리고 보안팀장 최진철만이 남아있었다. 방금 전까지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의 주인공들은 마치 시간이 멈춘 그림처럼 서로를 마주보고 서 있었다. 강지훈은 아이들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흙먼지 묻은 옷 긁히고 멍든 상처, 그리고 그 모든 고난 속에서도 꺾이지 않은 아이들의 깊은 눈동자. 그는 한준의 얼굴에서 자신의 젊은 시절을 보았고 한솔의 얼굴에서는 사랑했던 여자 서지은의 모습을 보았다. 수십 년간 억눌러 왔던 감정의 둑이 무너져 내렸다.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이름이 뭐니? 그가 겨우 뱉어낸 첫 마디였다. 목소리는 심하게 잠겨 있었다. 한준입니다. 김한준. 한솔이에요. 한준과 한솔. 지은이 늘 입버릇처럼 말하던 이름들이었다. 아들이면 한준, 딸이면 한솔이라고 짓고 싶다고. 강지훈은 눈을 감았다. 모든 것이 사실이었다.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었다. 최진철 팀장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보고했다. 회장님, 윤태수 전무는 현장에서 격리 조치했습니다. 기자들은 통제하고 있습니다만 언제까지 막을 수 있을지. 알았다. 내 개인 차량을 준비해줘. 아이들과 함께 집으로 가겠다. 집. 그 단어에 아이들의 아이더가레가 움찔했다. 그들에게 집이란 엄마와 함께 살던 옥탑방 혹은 차가운 도시의 길거리뿐이었다. 강지훈의 집은 서울 외곽의 한적한 상이슬게 자리 잡고 있었다. 높은 담장과 울창한 나무들로 둘러싸인 그곳은 성이라 불려도 좋을 만큼 거대하고 고요했다. 아이들은 최고급 세단의 푹신한 가죽 시트에 앉아 비현실적인 풍경 속으로 들어가는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집안은 바깥에서 본 것보다 훨씬 더 넓었다. 높은 천장, 대리석 바닥, 고풍스러운 가구들. 모든 것이 차갑고 거대하고 낯설었다. 가정부들이 놀란 표정으로 아이들을 쳐다보았지만 강지훈의 엄숙한 표정 앞에 아무것도 묻지 못하고 물러났다. 강지훈은 아이들을 자신의 서재로 데려갔다. 벽면 가득 책이 꽂혀 있고 한쪽에는 서울의 야경이 내려다 보이는 거대한 통유리창이 있는 방이었다. 그는 무겁게 입을 열었다. 그가 들려준 이야기는 지난 13년간 감춰져 있던 슬프고도 잔혹한 진실의 기록이었다. 너희 어머니 서지은 박사는 내가 아는 가장 총명하고 가장 정의로운 사람이었다. 그는 프로젝트 노아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것은 인류의 질병을 정복하려던 위대한 꿈이었다. 하지만 그 꿈의 이면에는 유전자 정보를 무기화하고 통제하려는 거대한 탐욕이 도사리고 있었다. 그 탐욕의 중심에 있던 인물이 바로 당시 프로젝트의 총괄 매니저였던 젊은 윤태수였다. 윤 전무는 프로젝트의 데이터를 해외 군수업체에 팔아넘기려 했다. 나와 너희 어머니는 결사적으로 반대했지. 그러자 그는 사고를 위장한 위협을 가해왔다. 연구실에서 의문의 폭발 사고가 있었고 너희 어머니가 간신히 목숨을 건졌지. 윤 전무는 그 사고를 너희 어머니의 연구 과실로 뒤집어 씌우고 프로젝트를 중단시키는 명분으로 삼았다. 그리고 그 혼란을 틈타 프로젝트의 실패를 수습한 공을 인정받아 승승장구하기 시작했지. 강지훈의 목소리에는 깊은 회한이 서려 있었다. 어머니는 알고 계셨다. 윤 전무가 멈추지 않을 거라는 걸. 당시 갓 태어난 너 한솔이와 한준이 너희들을 지키기 위해 떠나야만 한다고 했다. 자신과 내가 연결되어 있는 한 윤 전무의 감시망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그래서 내게 약속하게 했지.
절대로 자신들을 찾지 말라고. 그것이 너희를 지키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으셨던 게다. 한준과 한솔은 숨죽여 아버지의 고백을 들었다. 엄마가 왜 늘 슬픈 눈으로 먼 곳을 바라보았는지, 왜 아버지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지 이제야 모든 것을 알 수 있었다. 그것은 원망이나 배신이 아닌 필사적인 사랑이었다. 나는 힘이 없었다. 당시에는 윤 전무를 막을 힘이 나에게는 부족했다. 그저 그 약속을 지키는 것밖에는 할 수 없었지. 지난 10여 년간 나는 그룹 내에서 내 힘을 키우며 언젠가 윤 전무를 심판하고 너희를 찾을 날만을 기다려왔다. 하지만 너희가 나를 먼저 찾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구나. 강지훈은 고개를 숙였다. 대한민국을 호령하는 거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켜주지 못한 한 남자의 후회와 고통만이 남아있었다. 그의 고백이 끝났을 때 서재의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최진철 팀장이었다. 회장님, 윤태수 전무의 모든 비리 증거가 확보되었습니다. 프로젝트 노화 관련 기밀 유출 혐의, 그리고 회장님의 가족을 불법 사찰하고 위협한 혐의까지 모두 인정했습니다. 검찰에 신병이 인도될 겁니다. 악인의 종말은 허무할 정도로 신속했다. 그가 쌓아 올린 탐욕의 성은 진실이라는 빛 앞에서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다. 그날 밤 아이들은 난생 처음으로 푹신하고 거대한 침대에서 잠을 잤다. 하지만 잠자리는 불편했다. 너무 넓고 너무 조용하고 엄마의 온기가 없었다. 한솔은 한밤중에 깨어 조용히 거실로 나왔다. 거실 통유리창 앞에 아버지 강지훈이 홀로 서서 밤의 정원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 넓은 어깨가 너무나 외로워 보였다. 한솔이 조심스럽게 다가가 그의 옷자락을 잡았다. 강지훈은 놀라 돌아보았다. 엄마가 많이 보고 싶어 하셨어요. 한솔의 말에 강지훈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는 조용히 무릎을 꿇고 딸의 눈높이에 맞춰 아이를 끌어안았다. 서툴지만 따뜻한 포옹이었다. 1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아버지와 딸은 그렇게 처음으로 서로의 온기를 느꼈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세상은 넥서스 그룹의 스캔들로 한동안 떠들썩했지만 시간은 모든 것을 잠재웠다. 강지훈 회장은 그룹의 모든 비리를 스스로 도려내는 강도 높은 개혁을 단행했고 그의 리더십은 오히려 더욱 굳건해졌다. 하지만 아이들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한준과 한솔은 더 이상 길거리에서 잠을 자거나 채스로 하루벌이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다. 최고의 옷과 음식, 최고의 교육 환경이 주어졌다. 하지만 아이들은 그 모든 풍요 속에서 가끔씩 옥탑방의 작은 창문으로 보이던 서울의 야경을 그리워했다. 어느 날 오후 한준과 한솔은 아버지의 서재에 있었다. 한준은 아버지가 선물한 최신형 컴퓨터로 무언가를 설계하고 있었고 한솔은 거대한 책장에 꽂힌 책들을 읽고 있었다. 아버지, 한준이 고개를 들어 강지훈을 불렀다. 저희 이 돈과 이 집을 영원히 가질 자격은 없는 것 같아요. 이건 저희 힘으로 얻은 게 아니니까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강지훈은 부드러운 미소로 아들을 바라보았다. 그는 지난 몇 달간 아이들에게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있었다. 그래서 재단을 만들고 싶어요. 저희 어머니 이름으로요. 서지은 재단. 저희처럼 힘들게 살아가는 하지만 재능 있는 아이들을 돕는 재단이에요. 한준의 말에 한솔도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그 아이들을 직접 찾아다니고 싶어요. 저희는 길 위에서 배웠거든요. 진짜 도움이 필요한 곳이 어딘지. 강지훈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는 아이들의 얼굴에서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자신의 지식을 오직 옳은 곳에 쓰려 했던 아내의 모습을 보았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렇게 하거라. 그것이 너희 어머니께서도 가장 바라시는 일일 게다. 1년 후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어느 빌딩의 밝은 사무실. 서지훈 재단 현판이 붙어있는 곳이었다. 한준은 자신과 비슷한 또래의 청소년들과 함께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다. 그는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을 위한
무료 코딩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었다. 그의 천재적인 재능은 이제 생존이 아닌 나눔을 위해 쓰이고 있었다. 한솔은 전국 각지를 다니며 직접 발굴한 아이들의 사연과 자료들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녀의 비범한 관찰력과 공감 능력은 세상의 그늘진 곳에 희망의 빛을 비추는 데 쓰이고 있었다. 사무실 한쪽 책상 위에는 낡은 N 열쇠가 작은 문진처럼 놓여 있었다. 그것은 이제 비밀의 문을 여는 열쇠가 아닌 과거를 잊지 않고 더 나은 미래를 열어가겠다는 약속의 상징이었다. 창밖으로 저 멀리 넥서스 타워가 보였다. 하지만 아이들은 더 이상 그곳을 동경이나 원망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았다. 그들에게는 이제 스스로 만들어가야 할 새로운 세상과 지켜야 할 사람들이 있었다. 강지훈이 조용히 사무실로 들어와 열심히 일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자랑스럽고 평화로운 미소로 바라보았다. 그는 잃어버렸던 가족을 되찾았고 그 과정에서 돈보다 더 소중한 가치를 깨달았다. 두 천재 아이의 아버지를 찾아 헤맨 길고 험난했던 여정은 끝이 났다. 하지만 그들의 진짜 인생 세상을 바꾸기 위한 위대한 이야기는 바로 그곳에서 새롭게 시작되고 있었다.